서리도 서리지만 우선 늦게 심은 벼가 잘 여물어야 할 텐데 안 그래도 그놈의 물난리 때문인지 뭔지 때문에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난리인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윤직원 영감과 대보기가 늘 걱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올해 추수였어요. 농사는 전체적으로 풍년이었지만 전라도 쪽에 물난리가 좀 있었고 윤직원 영감님네 논도 얼마간 피해를 입었거든요. 어떤 논은 겨우 절반밖에 못 건지게 생겼고 어떤 논은 산사태와 물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서 벼 한 톨 추수는커녕 그 논을 다시 파일구는데 오히려 돈을 더 들여야 할 판이었어요. 이것은 지난 백중 무렵에 대보기가 직접 내려가서 보고 온 것이었으니 늘 소작인들이 엄살 부리는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하기야 그렇다고 해도 윤직원 영감님은 자기만의 굳건한 배짱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노는 전부 소작료를 미리 내는 선세로 정했으니 상관없다. 소작 계약에도 쓰여있지만 흉년이 들어서 추수가 덜 되었거나 아예 없더라도 선세인 만큼 소작인은 정한 대로 소작료를 내는 것이 경우가 맞지 않느냐. 만약 흉년이라고 소작료를 깎아주기로 한다면 그럼 반대로 풍년이 들어서 벼가 월등히 많이 나는 애는 소작료를 처음 정한 양보다 더 받아도 된단 말인가? 그때 가서 소작료를 더 내라고 하면 낼 텐가? 물론 싫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흉년 핑계를 대고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공연한 때를 쓰는 것이다. 매우 당연한 주장이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윤직원 영감님 말대로 세상이 다 좋아지긴 좋아도 그놈의 계명이 지나치니까 오히려 나쁘다. 먼고 하니 그 소위 농지령이니 소작 조정령이니 하는 쓸데없는 법들이 생겨나서 소작인들이 건방지게 굴게 하기, 그래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달라 어쩌라 하기, 소작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소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기, 이래서 모두가 귀찮고 꼴 보기 싫다는 거였어요.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소작료를 받고 내 맘대로 소작을 옮기는데 어째서 군청이나 경찰이 간섭을 하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불평도 불평이지만 윤직원 영감님에게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던 것입니다. 물론 배짱대로야 버텨보겠지만 군청이나 경찰의 권유나 간섭에는 대항해서는 안 되니까요. 어쨌든 쌀 천가마니는 좋게 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였고 그러자니 생으로 배가 아파서 요새 며칠 대보기와 앉기만 하면 걱정이요.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꾀를 써서 소작인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온전한 소작료를 받아낼까 하는 궁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원 중에 날씨까지 갑자기 추워져서 벼가 제대로 여물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더욱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대보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참에 삼남이가 약을 따려 짜가지고 들여다 놓습니다. 인삼과 녹용이 들어간 아주 좋은 보약이었죠. 오줌도 먹고 건강체조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고 해서 어떻게든 몸을 튼튼히 하여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윤직원 영감의 크고 큰 소원이었어요. 지금 가진 엄청난 재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100살, 200살, 아니 1000살, 10,000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였죠. 윤직원 영감은 그가 애써 모은 재산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100살도 못 살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라고요. 아이고, 이 많은 돈을 다 남겨두고 100살도 못 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바다의 신비한 곳으로 보내 불로불사 약을 찾으려 했다고 하죠. 우리 윤직원 영감도 그 진시황 못지않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내가 앞으로 50년이나 더 살겠어? 100년은 무슨, 겨우 10년이나 더 살다 죽겠지 뭐,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고 죽음이 현실이라는 걸 그도 알긴 합니다.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할 뿐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10년만 더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윤직원 영감이 자신의 재산을 끔찍이 아끼고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이유, 그리고 자식들을 군수나 경찰서장 같은 높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진시황이 오랑캐를 막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윤직원 영감에게는 재산과 가문을 지키려는 아주 거대한 정신적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만리장성을 높이 쌓아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불로불사 약을 먹어 영원히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진시황과 만석군의 재산을 더더욱 불려가면서 이 집안을 영원히 지키고 자식들을 양반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되 자신은 오줌을 마시고 체조를 하고 비싼 보약을 먹어가며 이 집안의 가장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윤직원 영감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자 윤직원 영감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어느새 9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누가 깨끗이 씻어놓은 듯 맑고 햇볕은 따스하게 쏟아집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윤직원 영감에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새롭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후쯤에는 올챙이에게 사기꾼 강씨를 통해 595만 원을 주고 70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105만 원이나 이득을 볼 테니 그중 10만 5천 원을 올챙이에게 수수료로 줘도 94만 5천 원이 남는 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춘심이와 이런저런 일이 생길 날이라 윤직원 영감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판 호화로운 날입니다. 윤직원 영감의 행복과 만족이 어떤지는 몰라도 다른 식구들 모두 평온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윤직원의 손자 태식이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뽑기 기계에서 마음껏 뽑기를 하고 맛있는 간식을 사 먹고 있으니 별 걱정 없이 평온함을 넘어 행복해 보입니다. 또 다른 손자 경손이는 지난밤 춘심이와 데이트하며 2만 원이나 썼던 추억에 잠겨 지금은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해벌쭉거립니다. 서울에 살던 며느리 서울아 씨는 아침 일찍부터 웹툰을 보며 누워있으니 세상 온갖 걱정을 다 잊은 듯합니다. 뒤채에 사는 두 며느리도 바느질에 몰두해 있습니다. 박 씨는 남편 종수가 오늘은 집에 들어오겠지 하며 안심하고 기다립니다. 고 씨는 새벽 3시가 넘어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여태껏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동소문밭 고급 펜션에서는 종수가 기생들과 룸살롱에서 밤새 술판을 벌이고 흥청망청 놀다가 역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사기쳐서 얻은 2천만 원짜리 어음이 놓여 있습니다. 옥화는 지난밤 일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집 한 채와 값비싼 폐물, 그리고 현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챙겼으니 혹시라도 소문이 나서 윤직원과 헤어져도 그다지 섭섭할 건 없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윤주서도 마작으로 총 4,500만 원을 잃었지만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며 술값으로 쓴 돈이라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새벽년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지금은 한밤중처럼 곤히 자고 있으니 도쿄에서 온 그 전보의 사단도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렇듯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윤직원 영감 이야기입니다. 춘심이에게 정오에 오라고 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아프다며 못 오면 어쩌나 하고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웬걸 9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땡땡 울리자마자 춘심이가 숨을 헐떡이며 번개처럼 달려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윤직원 영감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앞문 미닫이를 벌컥 열며 뛰쳐나갈 기세로 엉덩이를 들썩이고 커다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어서 오니라. 아범은 아프다더니 이제 괜찮은 것이냐? 네, 이제 다 나았어요. 속으로는 나이스 하며 춘심은 푯마루에 선 채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지 사러 가게요. 헤헤헤. 이 계집애가 약속을 잊지 않았네. 그래라, 가자. 젠장, 잘했어. 제가 그걸 잊어버려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잤는걸요. 아, 정오에 오라고 하신 걸 구시에 왔으면 된 거죠. 뭐? 어서 옷 입으세요. 오냐? 윤지원 영감은 뒤뚱거리며 일어서서 옷을 차려입습니다. 반지 파는 가게에서 조그만 여학생이 반지 낀다고 놀리면 어쩔래? 남이 놀리는 게 무슨 상관 있나요? 나만 좋았으면 됐죠. 그래잉. 그렇다면 괜찮지. 괜찮기만 해요? 우와, 오냐. 괜히 속이 즐거워서 말이 하고 싶으니까 입을 놀리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명청대회에 가던 때처럼 상투를 덮는 탄건에 통영갓을 쓰고 윤이 반짝이는 고급 모시옷에 하얀 커다란 버선, 그리고 반짝이는 검은 가죽 신발에 은으로 개대가리 장식이 박힌 개화장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의젓하게 나섭니다. 마치 커다란 유람선 옆에 작은 쪽배 하나가 붙어서 가는 격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연인 한 쌍은 드디어 진곡의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명동 입구. 사람마다 모두들 윤직원 영감을 한 번씩 빤히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특히 늘 때 묻은 무명옷에 지게를 지고 붉은 맨다리를 드러낸 짐꾼들이나 뒷짐지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어둡고 힘없이 벌린 입으로 가게를 기웃거리다 물건을 뒤적거리고 슬며시 나가버리는 일본인이 조선 사람인 줄 알았던 본정통 주민들은 지금 윤직원 영감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진곡의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는 우람한 몸집이며 위엄있고 점잖은 얼굴, 신성 같은 차림새에서 풍기는 양반의 위풍에 그만 압도라도 된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떡 벌립니다.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윤직원 영감 덕분에 조선 사람 중에는 저런 짐꾼이나 일본인이 아닌 진정한 조선 양반도 있구나 하고 다시금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직원 영감 자신은 그런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는커녕 도리어 귀찮은 일로 여기지만 어쨌든 조선 사람들을 위해 말없이 대단한 기세를 보여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걷던 춘심이 골목 초입을 조금 지나 어떤 보석상 앞에 멈춰 서더니 진열장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봅니다. 그녀가 눈여겨봐 두었던 75,000원짜리 반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한 춘심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윤직원 영감을 데리고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서 오세요. 이라샤이마세. 구경도 할 겸 점원들이 있는 대로 대여섯 명 일제히 합창하며 맞이합니다. 춘심은 점원 한 명을 상대로 기생집에서 배운 서툰 일본어를 섞어 문제의 75,000원짜리 반지를 찾습니다. 네, 그거 말씀이시죠. 답답하게 듣고 있던 점원이 척하고 유창한 조선말로 응대합니다. 그건 마침 다 팔렸습니다마는 그거 비스타 구두. 점원은 부지런히 진열장을 안에서 열고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등 온갖 색깔의 작고 예쁜 보석이 박힌 반지 상자를 꺼내놓더니 그중 빨간색 반지를 뽑아 춘심에게 건넵니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보석도 색깔이 고와요. 춘심이 받아들고 보니 정말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더 예쁘고 좋아 보입니다. 다시 왼쪽 약지에 끼워보니까 아주 맞춤처럼 꼭 맞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춘심은 정가표가 실끝해서 아른거리는 반지를 손에 낀 채 윤직원 영감의 코앞에 들이댑니다. 손해가 크겠네. 그게 75,000원이라고? 에이 참, 손복하겠네. 윤직원 영감은 두루마기 자락을 젖히고 돈주머니 끈을 풀려다가 점원을 돌아봅니다. 이게 75,000원이라면 너무 비싸니 좀 깎읍시다. 아니 올시다. 이건 10만 원입니다. 엉? 이게 10만 원이요? 아니 무엇이냐? 75,000원짜리 산다더니 10만 원짜리를 고르냐? 그래도 그건 죄다 팔리고 없다는걸요. 뭐, 그럼 못 사겠다. 다른 데로 가든지 다음에 오든지 그러자. 난 싫어요. 이거가 꼭 마음에 드니깐 이거 사주셔야죠. 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직원 영감은 조그만 의자에서 커다란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뭐 25,000원 차이입니다. 앉으세요. 이게 10만 원이라도 75,000원짜리보다 2배는 물건이 좋습니다. 몸통도 훨씬 더 두껍고요. 그래도 여보시오, 원. 아,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손녀분 반지 사주시자면 좀 쓸만한 걸로요. 이런 죽일 놈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모르고 한 소리라지만 글쎄 애인 사이를 할아버지와 손녀라고 해버렸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직원 영감은 그렇다고 야 이놈 그게 무슨 망발이냐 하고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으로만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춘심은 되레 재미있다고 싱글벙글 웃습니다. 난 뭐, 이거 꼭 사주셔야죠. 뭐, 난 싫어요. 싫다고 하는 그 말에는 다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허, 거참, 거참. 윤직원 영감은 마지못해 도로 앉습니다. 그 두 마디의 탄성 역시 의미가 깊습니다. 첫 마디는 춘심의 위협에 대한 항복이고 다음 말은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말에 다시금 창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서 꼭 그놈만 사야 한단 말이냐? 네, 헤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네, 해. 사기는 삽시다. 헌디, 좀 비싸니 좁게만 덜 냅시다. 애누리는 없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비싼 값이 아니올시다. 뭐가 안 비싸다고 그리여. 잔말 말고 8만 원만 받아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정가대로 받아도 이문이 별로 없습니다. 또 기왕 점잖으신 어른께서 말씀하신 거니 2천 원만 덜해서 9만 8천 원에 드리죠. 귀찮게 시방 우기는 소리 하는 거야. 8만 원만 받아요. 8만 원. 아, 이런 데 와선 그렇게 애누리하는 법이 아니에요. 생선 장수인 줄 아시나 봐. 춘심이 핀잔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보니 윤직원 영감도 이년아, 너는 잠자코 있지 않고서 뭘 그렇게 나대느냐 하고 한바탕 욕을 해야 할 텐데 억지 춘향이가 아니라 애먼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손녀에게 막말을 합니까? 야야, 그런 소리 마라. 세상에 애누리 없는 흥정이 어디 있더냐. 나는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애누리 하는 사람이다. 점원은 농담을 잘하는 재미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빙글빙글 웃기만 합니다. 윤직원 영감은 꿈틀꿈틀 돈주머니에서 돈을 대충 꺼내 조심해서 세어보고 만져보고 또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남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쏘, 8만 5천 원이요. 나는 이제 더는 몰라. 말과 돈을 한꺼번에 내던지고 몸집까지 벌떡 일어섭니다. 가자, 이제 다 됐어. 어서 가자. 점원은 기가 막혀서 엉거주춤, 마치 붙잡을 듯이 안 된다고 날뛰지만 윤직원 영감은 막무가내입니다. 다시 한 시간은 넘게 실랑이를 벌였을 겁니다.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91,000원에 그 반지를 빼앗다시피 해서 가게를 나오니 오전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진고개를 빠져나와 지하철역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춘심은 손에 낀 반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못 견디게 좋아합니다. 춘심아? 네, 춘심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웃으면서 또 반지를 들여다봅니다. 반지 사서 끼니까 좋으냐? 그럼요. 뭐, 저런 계집애 봤나? 이년아, 나는 네 때문에 돈 쓰고 망신당하고 그랬다. 망신은 왜요? 그 녀석이 할아버지가 뭐? 손녀라고 하지 않았더냐? 헤헤. 아무튼 이제는 내 말 듣지? 네, 아무렴 그래야지. 이따가 저녁에 네, 일찌감치 오니라, 응? 네, 나 실망시키면 안 돼. 네. 꼭? 글쎄, 걱정 마세요. 저 참, 영감님, 왜야? 우리 저기 미치코시 가서 런치 먹고 가요. 런치? 런치는 또 무엇이다냐? 런치라고 서양 점심 말이에요. 서양 점심? 네, 턱맛이 있어요. 됐어. 그놈의 서양 밥 말도 꺼내지 마라. 왜요? 내가 그놈의 것이 좋다기에 그놈의 디모라더라 하는 데를 가서 한 번 사 먹다가 돈만 내버리고 죽을 뻔했어. 하하하, 어떻게 하다가요? 그놈의 것. 꼭 쇠스랑을 펴놓은 것처럼 생긴 것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는구나. 허참. 윤직원 영감이 만약 이전 경험이 없었다면 춘심에게 끌려가서 그 서양 점심을 먹느라 진곡의 한복판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다 하는 기계를 제대로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쇠스랑처럼 생긴 것, 즉 포크에 대한 반감 덕분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서 춘심과 일단 헤어지면서도 2번, 3번 약속을 다짐받은 후에 개동자택으로 돌아오니 마침 뒤를 쫓아온 듯 올챙이가 사기꾼 강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복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700만 원짜리 어음을 받고 595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10만 5천 원은 수수료로 올챙이에게 따로 떼어주었습니다. 강씨와 올챙이를 돌려보내고 나니 드디어 오늘도 94만 5천 원을 벌었다는 만족감에 윤직원 영감의 배는 기분 좋게 불러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밤 창식이와 윤주사가 마작으로 4,500만 원을 잃고 종수가 이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친구 병호에게 사기당하고 200만 원어치 요리를 먹었고 게다가 얼마 안 있어 이 1,000만 원을 더 빼앗으러 올 테니
윤직원 영감이 기뻐하는 94만 5천 원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9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고 이를테면 윤직원 영감의 만리장성한 귀퉁이가 좀 먹어 무너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지금 그런 사실을 알 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따가 저녁에 춘심을 만날 행복감에 이르러서는 입에 침이 흥건히 고이고 방금 정오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듣고도 점심을 먹으러 들어갈 생각도 없이 술에 취한 듯 푹 취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뚜벅뚜벅 들려오는 구두 소리에 무심코 미닫이 유리창으로 내다보는데 웬 양복 바지가 펄럭이며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윤직원 영감은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서 안으로 피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요즘 들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좀처럼 찾아오는 법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온다 싶으면 세상에 그보다 싫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갑자기 뱀을 만나면 깜짝 놀라 몸이 오싹해지고 반사적으로 적개심과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우리 아주 오랜 조상들이 파충류가 지배하던 시대에 수백만 년 동안 공포와 싸움, 경계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 되었고 그런 조상의 피가 지금도 우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해석인데 윤직원 영감이 양복 입은 사람이 찾아오면 우선 놀라서 먼저 피하려 드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한동안 소위 양복 청년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그 까만 총구 앞에 가슴을 겨누고 앉아 혼비백산, 돈을 빼앗기던 일. 그렇게 돈 빼앗기고 혼쭐이 난 후에도 다시 경찰서 사람들에게 이실직고 참고 신문을 당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일. 지방의 유력한 명문가라고 해서 그들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혐의는 아니었고 범인 수사에 필요한 신문을 하던 것이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혼이 나갔던 윤직원 영감인지라 대답이 자꾸만 엉뚱하게 나와 서로 애를 먹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게 언제고 갑자기 찾아들던 양복장이들이었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평화로운 세상은 겉보기엔 탄탄대로 같았지만 사실 곳곳에 지뢰밭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영감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복장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복장이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돈 좀 있다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보험 영업이죠. 윤직원 영감도 엄청 시달렸습니다. 물론 영감은 나이가 많아 보험에 가입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손자 몫이니 자식 몫이니 하면서 달라붙어 졸라댔죠. 이봐, 내가 자식, 손자 보험 들어놓고 그 돈 타 먹으려고 그 녀석들 죽기만을 바라고 앉아있으란 말이야? 영감의 말은 아주 날카로웠지만 보험 영업사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껌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쫀득쫀득 졸라댔죠. 그들은 마치 영감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양복장이는 기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학교나 부루 이웃 돕기 같은 자선단체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구구절절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영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 예. 그거 다 좋은 일이지요. 해야 하고 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대로 수십 년 동안 매년 수백 명을 돕고 있으니 그런 기부나 구제 활동에는 굳이 참여 안 해도 죄가 되지 않을 테니 그만두시지요. 네? 정말이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부객은 윤직원 영감의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어떤 사업인지라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 예. 내가 지금 쌀 1,000만 킬로그램 정도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쌀값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어치쯤 되겠죠. 그리고 소작인이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 그 1,000명 가까운 소작인들한테 논을 주어서 농사 지어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큰 구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속으로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지만 좀 눈치 없는 사람들은 더욱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농사 짓는 대가로 내는 땅 사용료. 네. 그럼 그 1,000명 되는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받지 않고 땅을 무료로 내주시는군요? 오, 아니, 안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원참.
자기 농 가지고 앉아서 소장료도 안 받고 그냥 지어 먹으라고 내주는 그런 바보 천치도 있다고요? 선을 쌓는 일. 윤직원 영감은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쳤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코웃음 칠 헛소리나 농담으로 넘기겠지만 윤직원 영감 본인은 진심으로 엄숙했습니다. 땅 주인이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는 것이 큰 선행이고 그들을 돕는 적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영감의 생각으로는 전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논이 자기 소유라는 확고한 주장이 있었고 소작 경쟁이 워낙 심했기 때문입니다. 논 한 조각을 두고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논을 최서방 당신에게 준 것이 주인인 자기 뜻이니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큰 적선을 베푼 것이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윤직원 영감식당을 이용한 자선사업의 방법론이었죠. 무술 훈련장. 윤직원 영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칭찬하는, 예를 들어 경찰행정 같은 사업에만 자발적으로 무도장 건축비를 기부하는 등 다른 민간 자선 사업에는 땡전 한 푼도 내놓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뻔질나게 찾아와 귀찮게 졸라대는 이들이 있었으니 역시 그들도 양복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부터 거의 20년 동안 온갖 종류의 양복장이들에게 시달리고 위협을 받던 윤직원 영감은 마치 인류의 조상이 수백만 년 동안 파충류와 싸우느라 그들을 경계하는 본능이 생긴 것처럼 양복장이만 보면 무조건 적개심이 솟고 싫어하는 제2의 본능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방금 뚜벅뚜벅 다가오는 양복장이를 보자마자 아 뜨거!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뒷문을 열고 안으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양복장이가 앞 미닫이 문을 여는 것이 더 빨랐으니까요. 화가 나서 획 돌려다보니 다행히 낯선 양복장이는 아니라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했다는 생각에 속이 상했죠. 이야, 이 뽑아버릴 놈아. 눈치 좀 보고 다녀라. 지금 막 번화가에서 밤샘 파티를 즐기다 돌아온 손자 종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욕은 마치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처럼 늘 듣는 것이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꾸벅절을 한 번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엇하러 또 올라왔냐? 볼일도 좀 있고 그래서 볼일은 무슨 볼일? 늘 돈이나 뺏으러 쫓아왔지? 이 빌어먹을 놈아, 돈 이야기할 거면 아예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말고 가버려. 이렇게 대뜸 화살을 맞고 보니 종수는 마치 게임 시작도 전에 첫 수를 막힌 것처럼 말문이 막혀 잠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네 그 빌어먹을 군수인지 막걸리인지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이냐? 응? 화가 나지 않았더라도 화난 척해야 할 판, 이윽고 윤직원 영감은 재떨이에 담뱃대를 땅땅 소리나게 찍으며 여전히 역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구시렁댔습니다. 응? 그 빌어먹을 군수 하나 기다리다가 고손짝까지 보겠네. 에잇. 종수는 10년 계획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빨리빨리 재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기에 10년보다 더 빨리 되면 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종수는 번뜩 돈을 뜯어낼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일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응?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서 다 됐냐? 윤직원 영감은 단번에 화가 풀려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기처럼 천진난만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관직 임명장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정말이냐? 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 다음엔 정말로 군수는 언제 되는 거냐? 그건 정식 임명된 다음에는 다 쉬워요. 그렇더라도 몇 년은 있어야 할 텐데. 한사 5년이요. 그런데 저 응? 요즘 약 4천만 원. 이번 기회에 한 2,000원 정도 드려야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윤직원 영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옛날에 어지럽던 시절, 낮은 관리인 판임관, 그리고 더 높은 주임관들이 금태 두른 양복에 금장식 칼을 차고 위세를 떨치던 모습을 손자 종수에게 입혀놓고 양반의 위풍을 떨치는 장면을 상상하며
한껏 좋아하던 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제복이 없어졌지만 판임관이면 금태 한 줄, 군수가 되는 주임관이면 금태 두 줄, 이런 생각을 하며 한참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얄밉게도 돈 이야기를 꺼내니 금세 정이 떨어지고 다시 버럭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뽑아버릴 놈, 이 빌어먹을 놈아, 돈이나 사기치려고 지금 쫓아 올라와서 날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내 속 모를 줄 아냐? 분명히 일 다 됐다면서 무슨 돈이 2,000원이나 든단 말이냐? 들기는 제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명, 네가 안 쓰고 그럼 여산에 있는 중놈이 쓰냐?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려고 그래요. 약 4천만 원짜리, 약 18만원짜리. 뭐라고? 아니, 세상에 2,000원짜리 반지가 어디 있으며 또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손가락에 끼고 벼락이라도 맞으라고 2,000원짜리 반지를 사다가 선물을 한단 말이야? 죽으면 썩을 놈의 손가락에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지만 2,000원짜리를 끼다니 벼락 맞을 짓이 아니야. 나는 보니까 9원 10전짜리도 멀쩡하니 좋기만 하더라. 대체 누가 시킨 일이냐? 내 생각이야? 누가 시켜서 그러냐? 군수 영감이 그러세요. 그 저번에 올라왔을 때 마침 지전 씨를 만났는데 할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조선 총독부 내무국에 있는 그 지전 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명 백화점. 요즘 약 2억 원. 구경을 나온 길인지 부인하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미쓰고시로 들어오는 걸 만났대요. 군수 영감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제 말도 묻고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같이 쇼핑하자고 해서 미쓰고시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마침 귀금속 매장에 갔다가 지전 씨 부인이 2,000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놓은 것을 보더니 아주 갖고 싶어 했대요. 그러자 지전 씨가 웃으면서 자기도 사주고 싶지만 어디 돈이 있느냐고 했고요. 그러니 부인이 아주 섭섭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대요. 그때 군수 영감은 자기가 돈만 있었으면 당장 사서 선물했을 텐데 다른 때 10,000원을 드린 것보다도 더 생색이 날 것 같은데 워낙 자기한테는 가진 것이 없기도 했고 큰 돈이라 엄두를 못 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더러 사서 지전 씨 집에다가 선물하라는 말이냐? 네, 마침 또 일이 잘 풀려가는 눈치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두면 유리할 것 같다고요. 윤직원 영감은 말없이 담배만 뻑뻑 피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종수의 사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잘못 넘겨짚고 그 벼락 맞을 선물을 안 했다가는 일이 틀어질 것이 뻔했으니 차라리 속는 셈 치고 돈을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마침내 들었습니다. 요즘 약 2천만 원. 모르겠다. 나는 지금 돈이라야 탈탈 털어서 1,000원밖에 없으니 그 돈만 가져가서 뭘 사주든지 말든지 네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모른다. 자기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깎는 영감인데 종수가 요구하는 운동비를 어찌 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수는 조부의 그런 성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여 1,000원 필요한 것을 2,000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역시 종수가 한 수 위였습니다. 약 1,900만 원, 약 110만 원. 윤직원 영감은 하인대보기를 불러 1,000원짜리 수표를 끊어 도장을 찍고 현금으로 찾아 종수에게 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늘 945원 번 것이 55원이나 더 붙어서 도로 나가는구나 생각하니 매우 섭섭하고 허탈했습니다. 예전에 윤직원 영감은 젊은 시절 아버지 윤용규가 도적대에게 무참히 맞아 죽고 쌀더미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의 일이었고 그것은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렬한 저주이자 동시에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 이복 누이동생, 이복동생, 며느리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고 막 점심 밥상을 받을 참이었습니다. 종수. 너 경소내비 부디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은 종수에게 곰곰이 훈계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보는 앞이라 점잖게 경소내비라고 불렀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아무리 해도 종아기만 못해.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방탕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빠르면 4년만 더 고생하면 그놈은 자기가 목표한 요즘 그 목표라는 말 잘 쓰더구나? 응? 목표한 경찰 간부가 돼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하급관리. 그러니 너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얼른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석이나 하고 있단 말이야. 남 부끄러워서 어쩔 셈이야. 응? 아, 글쎄.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희들이 좋고 너희들이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파리 발톱만큼도 상관없어. 알아듣냐? 네, 요즘 약 1천만 원. 그놈 종아기는 정말 쓸모 있을 거야. 그놈이 어려서부터 유독 나를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해 들어 그놈이 돈을 좀 흥청망청 쓰는 것 같기는 하더라마는 그것도 네게 비하면 안 쓰는 셈이지. 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방탕하지 않고 제 소신만 확실하다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야.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써야 할 때가 있다고 편지하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윤주사. 도쿄.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헤매마는 점자는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식이 좀 전에 일어나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 댁으로 향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윤주사는 마루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에게 언제 왔느냐고 심상하게 아는 체를 하며 역시 마루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공손한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온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아버지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번 하고 아들 종수에게 절 한 번, 이복 동생 태식이에게는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꼬집는 소리였습니다. 뭐하러 왔냐? 돈 달라고 왔지? 동경영명배요. 만약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이 좁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바꾸어 놓았다면 딱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동경에서 전보? 당시 일본 경찰기관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바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있던 온 식구가 저마다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무거운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렇게 뜬 채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응? 응? 그거 웬 소리야? 응? 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 같은데 전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주머니에서 간밤에 온 그 전보를 꺼내 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잽싸게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크게 읽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어였으니 알아보지 못하고 윤주사의 서기인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였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엉? 처지.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낮아빠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처음에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꺼져서 수천 길 아래로 가라앉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호해. 윤직원 영감은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거칠고 무서웠던 도적대가 수백 번 수천 번 침범하는 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 맹수가 크게 울부짖음. 윤직원 영감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야? 하기야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정말이구나. 그러면 정말이야. 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와 얼굴에 땀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그런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윤직원 영감의 믿음직한 손자 종아기가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잡혀갔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윤직원 영감은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그놈이 글쎄 사회주의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혔다고? 응? 돈 많은 집 자식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이상한 모임에 끼어들어가냐 말이야. 아무도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윤직원 영감이 잠시 말을 멈추자 방 안은 마치 물을 뿌린 듯이 조용해졌죠.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쿵 치면서 마치 화난 황소가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옛날 관리 중에 백성들을 돌보는 벼슬아치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를 비유해요. 세상의 끝, 아주 혼란스럽고 나쁜 시대를 뜻해요. 공정하고 밝은 정치. 도둑놈들이 있냐? 백성 등쳐먹는 나쁜 사또 같은 관리들이 있냐? 재산은 도둑맞기 일쑤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갔어. 자, 봐라. 길거리마다 경찰이 있고 마을마다 공정한 정치가 펼쳐지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일본이 수십만 명 군인을 동원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호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세상이야. 응? 자기 재산 지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걸 바로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야.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돈 많은 집 자식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어쩌자고 세상을 망치려는 건달패에 끼어든다는 말이야. 응? 윤직원 영감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요란하고 거친지 마치 미쳐버리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가족들은 영감이 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혹시 영감이 병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눈에 가득했답니다. 분해서 죽을 놈. 그놈을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평생 감옥에 살게 할 걸. 평생 감옥살이하게 할 거라고. 옛날 쌀의 양을 세는 단위예요. 한 석은 쌀, 약 80kg 정도. 3,000석이면 24만 kg인데 이걸 요즘 쌀값으로 따지면 대략 7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오냐, 내가 그놈한테 쌀 3,000석이나 되는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오냐, 그놈 3,000석 재산을 싹 다 팔아서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 다 줘버릴 거야. 응, 죽일 놈. 마지막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까웠어요.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갔어요.
그제야 무릎 꿇고 있던 윤주사와 종수도 허둥지둥 따라 일어섰죠. 아주 많은 땅을 가진 대지주를 뜻해요. 그놈이 만석군 집 자식이 세상을 망치려는 사회주의 건달패에 끼어들어. 죽일 놈, 죽일 놈. 으르렁거리는 소리, 어둡고 슬픈 느낌, 연이어 터져나오는 죽일놈. 소리는 점점 사랑채 쪽으로 멀어져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몹시 사나운 포효가 뒤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귀에는 왠지 모르게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었죠. 그렇지 않아도 어두웠던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할 말을 잃고 어쩔 줄 몰라 주위를 둘러보게 했답니다. 마치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끌던 대장군이 죽은 모습을 본 병사들처럼 말이죠. 설하냐 혹초란 사물과를 트이마라. 자 듣거라만 백성, 오늘 펼쳐질 이야기는 격동의 세월 속에 피어난 한 폭의 풍경화. 최만식 선생의 혼이 담긴 태평천하의 첫 장을 열어 여칠이 피해동의 거부 윤직원의 귀환 추석 지나 깊어가는 가을 저녁 인력거의 몸을 싣고 그의 성으로 향하네. 긴장감을 더하는 현악기 스타카토 코러스의 웅장한 황. 전날 밤 흉몽이었나 아침부터 불길했나 그날 따라 인력 거꾼의 운수 험난하기 그지없네. 평탄한 길도 버거운데 소술대문 오르막길 수묵한 구비구비 혀가 빠질 지경이라. 수묵한 험난한 길 땀방울 땀방울 역사의 무게 숨가쁜 고통 속에 피어나는 민초의 환. 무게는 무려 28관 600몸매 107kg이 넘는 거대한 권위. 춘심이가 발견한 윤직원의 위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인력 거꾼은 나아간다. 윤직원의 테마 웅장하지만 어딘가 허세스러운 금과 낙기 선율. 소술대문 앞에 멈춰선 인력 거 무릎 덮었던 담요마저 내려놓으니 윤직원의 육중한 몸 세상에 드러나네. 야 이 사람아 부축은 않고 뭐라는 게냐. 내 이 위대한 몸을 홀로 내버려 두다니. 땀 닦던 인력 거꾼 눈 멋쩍은 손길 황급히 팔을 붙들어 그의 하강을 돕네. 하나는 반은 좋게 되는 덩치 퍼체 센티미터 넘는 키 인력거는 장난감처럼 대문은 비좁게 느껴지네. 붉고 윤기 흐르는 얼굴 하얀 수염 휘날리며 봉황눈 복스러운 코 수복이다 남자의 상. 72해 묵은 나이 심장과 천식은 잠시 져라. 20명 건장한 젊은이 기세로 짓눌러 버리리. 고급모시 옷 주경 달린 통영갓 소망근 넘버선 은지팡이와 합죽선 저 풍채 옛 세상이었다면 분명히 고관대죠. 하지만 삐딱한 시선 광대로 착각하고 도쿄 오사카 사탕 장수 캐러멜 공장 사장감이다. 짐 흘리니 단식할 노릇 아닌가. 단식하라 단식하라 시대의 비극. 영웅은 사라지고 속물만 득세하는 세상. 두루마기 걷어 젖히고 돈주머니 끈을 푸는 윤직원. 인력거 손을 묻는 그의 목소리 인력 거꾸는 허리 굽신 넉넉한 우위를 기대하며 태평천하 그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아들은 난장판 아버지는 난장판 한돌 쓰고 종수의 밤길 빛은 감사함 동소문 밖 별장으로 향했네. 병호는 혼자
기생은 아직 일찍 온 종수를 계속해 물었네. We don't go alone. The coldest sign yet to come kept questioning 정수 who arrived early. 아들의 난장판 답답해진 난장판 같은 밤 같은 시각 다른 공간 속 동대문 밖 윤주사의 사랑채 굳게 잠긴 문 삼엄한 경계 속 만작판 도는 10전이라지만 500원 노름판 밤새도록 이어지네. Beyond Jones tightly locked under strict guard. The mahjong stakes though only 10 John the bite to one gambling then continuing all night long. 아들 난잠 아프지 난장판 같은 밤 같은 시각 다른 공간 속 Say my sexy 한서 가야금 추사의 글씨 속물과 교양 그 사이에 윤주사 맘 내키는 대로 세상살이의 취미 송소희경 유사 calligraphy a Philistine and the Psalms education a Philistine and the Psalms arbitration a hobby in this life a hobby in this life. 아들 난장판 아버지 난장판 같은 밤 같은 시각 다른 공간 속 So much same time Say my same time 연기처럼 흩어지는 그 두꺼도 전화를 움켜쥔 듯 High graviton 너무한 꿈인가 그곳dom도 선물은 일 수 없는 나를 이시하는 하레스킨 파에 사람 죽어야 마는 거 본 적 있는 거 안 본 적 있는가 ቁ꾸충이 그 차가운 손길 기출 않은 모든 게 끝나는 순간 두루뚜 두루뚜루뚜루뚜 두루뚜 두루뚜루뚜루뚜 A very light, almost imperceptible가 그보통가 본 적 있는가 그 차가운 손길 부각한 두스를 안을 수 없는 두루뚜 두루뚜루뚜루뚜 두루뚜 두루뚜루뚜